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서울 신림동에 선교사들의 임시 체류를 위한 메소디스트 웨슬리 하우스를 개관했습니다. 선교센터와 허브로서의 역할과 지속적인 섬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천국이 노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요양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지시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내달 1일부터 제주도 전도를 시작합니다.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사역으로 제주 전역 463개 교회에 대형 복음 광고를 게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부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서울 신림동에 선교사들의 임시 체류를 위한 메소디스트 웨슬리 하우스를 개관했습니다. 단순한 게스트하우스 개념을 넘어선 선교센터와 허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속적인 섬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전 세계 2만 8천여 명. 기독교 대한감리의 파송 선교사는 75나라에 1,268명에 이르고 비자와 건강 문제 등으로 임시 귀국하는 선교사들의 발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부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는 서울 신림동 제2선교관의 2층을 확장해 이번에 메소디스트 웨슬리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지난해 신림 선교관 1층과 지하를 개소한 지 1년 만에 건물 전체를 선교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잠시 귀국해서 머무를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선교사들, 이들을 위한 감리교 목회자들의 섬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관으로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는 총 7개의 선교관을 운영하게 되면서 사역의 지경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홍성국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 대표회장은 이번 선교관 개관에 대해 작게 시작한 사역이 확대돼 더욱 많은 선교사들에게 위로와 힘이 돼준다는 것에 감사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국 대표회장은 개인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새롭게 변혁시키는 사회성화의 발걸음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건물 전체를 통째로 우리가 오픈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작은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현재 나가 있는 분들은 엄청 큰 감동을 받는 거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웨슬리 선교관의 도움을 받은 이들은 총 326명. 선교지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겪은 이들에게 재충전과 선교 교류의 장을 열어준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 사역에 선교사 가정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자녀의 병 치료를 위해 고국을 찾은 방글라데시 최병훈 김영미 선교사 부부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역 중 갑상선 암 선고를 받고 치료를 위해 귀국한 N정 선교사,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 진학을 위해 온 말레이시아 박종동 선교사의 딸 박연수 씨, 모두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의 도움으로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교단이나 또 교회 개교회에서 하는 그런 선교관들도 있는데 거기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근데 여기 우리 조정신 목사님이 저희가 좀 오래 치료차 오래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오기만 하라고. 그 얘기 그 카톡을 보는데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곳에서 잘 머물고 저희가 해야 될 일들도 잘하고 다시 저희가 돌아갔을 때는 그곳에서 이게 목사님들이 여기서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흔쾌히 받아주신 우리 목사님이야 감사드리고요. 네, 열심히 또 가서 섬기겠습니다. 작은 섬김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함께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가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잘 해결돼서 너무 감사하고 집이 없어서 여기서 잘 지내고 목사님이 또
이렇게 밥도 좀 제공을 하셔서 너무 감동도 받았고.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조정진 상임이사는 선교관 사역이 곧 다음 세대를 위한 큰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조정진 상임이사는 각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에 대해 후속적인 지원이 아직 부실한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MK로서의 자긍심을 지켜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기능을 좀 확대해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만 묵는 시설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또 와서 편안하게 쉬고 그 목회자 또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으로 우리가 이 선교관을 제공해야겠다 해서 우리가 좀 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 작업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들이 고국을 방문했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선교관, 이 숙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의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독교 대한 감리의 목회자들의 선교사 지원 사역.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방 한 칸이라도 더 마련해 돕겠다는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 본부. 이 섬김을 통해 선교사 가족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더욱 따뜻한 기억을 품고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노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요양사역을 이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포천에 있는 복지시설 노인천국인데요.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시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2만 명에 육박합니다. 고령화 인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 가고 있지만 아직은 제도적 보장이 미비된 상황. 노인천국은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5년 요양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노인천국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남주 목사는 노인이 외면받는 시대에 교회가 노인들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으로 사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에서 노인복지해야 되고 노인들을 돌봐야 할 시대가 됐어요. 종말 시대가 되면 성경적으로도 점점 부모 모시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가지고 당연히 이제 교회에서나 이렇게 또 복지시설에 해야만이 어르신들 잘 돌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앞날을 보면서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제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8일 열린 효도잔치.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노인들을 위해 해마다 2차례씩 열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표정으로 잔치를 즐기는 200여 명의 노인들과 가족들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침마다 이게 새벽 기도를 하시고 활동을 하시게 함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점이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성도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거 좋고 또 깨끗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친절하게 잘 해주고 그러니까 감사하죠. 노인천국은 요양원과 실버타운 등 7곳의 복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복지시설뿐 아니라 365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어 기독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남주 목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느 누구든 머무를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땅끝이랍니다. 그들이 마지막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해서 우리가 마지막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돈 없는 사람 돈 없는 대로 또 생활된 사람 된 대로 모셔가지고 누구든지 지금 이렇게 모시도록 시설 다 준비했고 또 그렇게 지금도 모시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제일 많은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양뿐 아니라 영혼구원 사역에도 앞장서고 있는 노인천국. 이들의 헌신을 통해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사역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지난 27일 마포구 서진교회에서 제1회 기후변화 대응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최영수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는 미세먼지 발생에도 영향을 준다며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미호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센터장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빈곤계층과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에서 환경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교회합의회 실행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8년에 한 번 열리는 총회와 또 매년 2차례 열리는 실행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 올해 첫 실행위원회 회의가 열린 겁니다. WCC 중앙위원으로 이 일정에 참석한 부산 장신대 배현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올해 첫 실행위원회가 마무리됐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주로 제11차 총회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컸습니다. 2013년 제10차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내후년 2021년에 그 독일 칼즈루헤라는 소도시에서 11차 총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 부산 총회 때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였는데요. 이번 11차 총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움직인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11차 총회를 갖게 됩니다. 이 개최지인 칼즈루헤 주변의 바덴 지역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됐던 다리들을 다시 재건해서 이 화해와 일치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지역인데요. 이 소도시를 개최지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폭력과 갈등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또 지극히 세속화됐을 뿐 아니라 분열의 조짐이 지금 갈수록 많이 드러나는 유럽에서 이 화해와 일치를 강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소명과 자세를 다시 확인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이 WCC와 독일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른 단계이긴 하지만 그 11차 총회 준비위원회 리포트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 부산 총회와 한국교회를 경험했던 그 기억을 회고하고 또 높이 평가하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감회가 깊기도 하고 또 21세기 우리 한국교회의 세계를 위한 사명을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행위원회는 매번 WCC의 각종 프로그램들과 살림살이 같은 이 기구 내적 문제를 논의하면서 동시에 그 시점에 지구촌에 발생하는 그래서 그 각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며 겪는 각종 위기와 폭력과 또 이 불의의 희생자들 이런 분들 기억하면서 성명서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데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도 기후위기 문제라든가 지금 인종차별이 다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또 종교를 빙자한 폭력 행사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난번 부활절에 스리랑카에서 굉장히 참사가 일어나고 했는데요. 또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 다양한 지구촌의 문제에 대해서 성명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한국교회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차기 총무 인선인데요. 한국인 목회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지원자들 서류는 마감된 상태고요. 인선위원회에서는 올해 후반기에 그 후보들 인터뷰를 하고 한두 사람 최종 후보를 선정해서 내년 3월에 중앙위원회에서 총무를 선출하는 그런 스케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 스케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8년 1차 총회 이후 지난 70여 년 세월 동안 7명의 총무가 배출됐는데요. 그 유럽에서 한 3분이 하셨고 중남미에서 한 2분이 하셨고 또 미국과 아프리카에서 한 분씩의 총무가 배출됐는데 또 아시아에서는 총무가 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시아에서 총무가 배출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선위원회가 아직 후반기에 만나지 않았고 뭐 공식적 입장이 채택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야말로 수백 개의 세계 기독교 교단을 대표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만큼 세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도 많이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예수께서 시대의 표징을 읽으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지구촌이 유례없는 규모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기후위기 문제, 또 핵 문제 이런 대규모의 도전들은 한 나라 한 교단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평화와 생명이 이 땅 위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깨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WCC 총무는 전 세계 345개국에 퍼져 있는 그 회원교회들과 이 5억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그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역사와 신학과 문화가 매우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교회들 사이에서 신뢰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면서 이 21세기 세계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끌어가는 일은 보람도 있지만 참 쉽지 않은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역할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리더십을 세계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세계교회를 이끌어갈 차기 총무 인선 과정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하나님이 이끄셔서 귀한 리더십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스위스에서 열린 WCC 실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배현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서 배현주 교수가 언급한 대로 현재 세계교회는 여러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요. 지구촌으로 번지는 생명 경시 풍조 또한 그런 위기를 부추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럽의 상황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벨기에는 안락사가 합법화된 국가인데요. 안락사가 시행되는 기준과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Belgium has long been famous for food, like waffles and chocolate. But now it's becoming famous for something else. Belgium has one of the most liberal euthanasia laws in the world. You could end your life here by simply telling a doctor that you have unbearable physical or mental suffering. Terminally ill children of any age can receive a lethal injection if their parents agree with the child's wishes. Tom Mortier's mother was euthanized in 2012 because even though physically healthy, she was said to be incurably depressed. My mother, who was physically healthy because of her mental problems, received a lethal injection from an oncologist. It was done without his or his family's knowledge. He was only told by the hospital the day after his mother was killed. My mother had several mental problems. She had to cope with depression throughout her life. She was treated for years by a psychiatrist, and the contact between us was broken. A year later, she received a lethal injection. Mortier filed a complaint with the medical board and then with a prosecutor, but was turned away. With the help of Alliance Defending Freedom, Mortier appealed his case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hich has agreed to hear it. His legal counsel is Robert Clark. How can a physically healthy woman who has struggled with depression, who's had good days and who's had bad days, how can someone like that be euthanized in a democratic Western country without the family members even being aware that it was happening? Something that makes this case even more disturbing is that the doctor who euthanized the woman sits on the very government body that is supposed to oversee the euthanasia law. The doctor, Vims Distelmans, who some have compared to the late Dr. Jack Kevorkian, once led a euthanasia tour of Auschwitz under the theme Death with Dignity. Distelmans is co-chairman of Belgium's Euthanasia Commission. We have a significant conflict of interest where someone is essentially acting as judge and executioner in his own cases. When Distelman's commission did nothing after a dementia patient was euthanized without asking to die, one doctor quit the panel, writing that he did not want to be part of a committee that deliberately violates the law. There are now more than 13,000 euthanasia cases that this commission has reviewed. And in those 13,000, I'm aware of now one which has been referred to the prosecutor. As ethical safeguards have fallen in Belgium, some say killing has become a part of medical care. We began to offer death as a medical solution even for non-terminal cases. It is a problem. I have heard about people who were offered euthanasia even though they were not even considering it. The types of conditions, the things that would qualify someone
for euthanasia are being pushed further and further out. In the most recent reporting period, there were euthanasias carried out on children as young as 17, 11 and 9. The supply of euthanasia stirs the demand. What you see is that for an increasing amount of people, euthanasia becomes the default way to die. When we find someone who's requesting to die, who's standing on the proverbial edge of a bridge, and instead of trying to talk them down, the state is pushing them off. Clark says Belgium is now the ultimate cautionary tale for any nation that wants to legalize euthanasia. And I think we have to ask ourselves, is that the kind of society that we want to live in? Or do we want to live in a society with laws that say that vulnerable life should be protected and that all life, no matter what stage and no matter the health of the person, has dignity and value? Dale Hurd, CBN News, Brussels. 질병의 고통으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이분들은 그 어디라도 찾아 떠납니다. 네, 병원선이라고 해서 배에 완벽한 의료시설을 갖추고 전 세계를 항해하는 분들입니다. 한국 머시십 권현순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다 위의 병원선이라고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5월 31일이 또 바다의 날입니다. 또 해양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머시십도 굉장히 관계가 깊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가장 궁금한 것이 바다 위에서 이제 계속 항해를 하시니까 일정을 얼마나 두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사실은 항상 항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네, 저희가 1년 중에 10개월은 나라에서 육지에 정박을 해놓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월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출발하니까 그 기간에 항해를 하고 네, 배가 병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머시십 설립 배경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이제 설립을 하게 됐을까요? 저희가 40년이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네, 처음에 저희가 역사로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청년들이 가까운 섬에 바하마스라는 섬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갔답니다. 그런데 그때 태풍이 많이 불어서 그 지역에 피해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죠.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배 한 척이 있고 거기에 의사나 간호사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그 기도가 씨앗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78년에 저희 설립자이신 던 스티븐스가 이제 그 함께 젊은이들과 기도를 하면서 선박 한 척을 구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박은 중고 여객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을 하게 되고 또 하나의 동기는 저희 던 스티븐스가 설립자가 자녀들 중에 한 아들이 좀 심각하게 심한 그 장애가 있어요. 내성마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는 전 세계 좀 몇 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현재는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에 주로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남부, 동부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역을 진행하시는 과정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자원봉사자들이랑 늘 함께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선장이든 모든 사람을 다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와서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자기들이 항공료를 지불하고 와서 또 생활비를 병원선에 지불하면서 또 봉사를 하는 거죠. 네. 아무나 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만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건강하신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직이 있고 비전문직이 있는데 저희가 크게는 직군이 3개로 있어요. 의료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선이니까 물론 의사, 간호사, 뭐 물리치료사, 뭐 여러 종류의 그 분야의 의료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일하는 해당의 각각 직업마다 저희가 조건과 요구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맞고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것. 네. 일단 저는 안 되겠고요. 네. 그렇군요.
그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좀 머시십과 함께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제 이야기는 간단히 좀 길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잠깐 선교의 경험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구지 사역에 조금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리고 휴가차 또 아니면 영적으로 좀 새롭게 되려고 훈련을 받는데 거기에서 멀시십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의 안중에는 없었고 마음에 없었는데 그 한국의 멀시십을 시작하신 전임 대표님께서 저희 아프리카 먼저 선임자이셨고 그때 마침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아프리카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좀 사무실 일을 시작하는 걸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일을 시작하다가 제가 스텝이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 멀시십에서 일을 하게 됐고 또 전임 대표님께서 사임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긴 이야기가 있지만 짧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시작하신 지 사역 40년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머시십 설립 당시에도 사실 여러 교통수단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배를 선택하게 되셨을까?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배가 일단 전 세계 인구의 50%가 해안 주변에 산다고 그래요. 160km 이내에. 그러니까 배로 병원이 없는 지역에 배가 병원이 되어서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동성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의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 하나를 종합병원을 만든다는 것이 여러 나라에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저희 배 안에 수술실과 입원실과 모든 것들이 갖춰진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수술실에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의료진은 오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또 안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저희가 철저하게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수술할 때 안전한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병원서 내부도 좀 궁금해요. 대표님 어떻게 갖춰져 있을까요? 병동에서 말씀드리면 병동은 그냥 준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수술실이 5개예요. 그리고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그 입원실이 82개고요. 물론 엑스레이나 CT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물리치료실 뭐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병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죠. 그렇겠죠. 저희가 크루가 한 450명이 항상 타고 있습니다. 1년이면 1,200명 내지 1,500명이 승선을 하지만 450명은 항상 승선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 사람들의 생활 공간, 그러니까 캐빈이라 그러죠. 숙소와 또 큰 다이닝룸이라든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또 컴퓨터 할 수 있는 PC방, 또 학교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에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할 수 있는 것들, 우체국, 은행, 그 커피숍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도 있습니까? 그렇군요. 작은 도시 공동체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네요. 아까 그 한 1년을 기준으로 10개월 정도는 이제 육지에 정박해서 이제 사역을 진행하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상 지역에서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역은 그냥 저희가 방문해서 의료 활동을 하는 나라의 정부하고 1년 전에 초청 형식으로 프로토콜을 맺어요. 그래서 그 사인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배가 들어가기 3개월 전에 어드밴스 팀이라고 선발팀이 들어가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다 그 나라 정부하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방송을 통해서나 교회나 아니면 포스터를 걸어서 우리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병을 고쳐줍니다. 오십시오라고 그 환자 선별하는 날짜 스케줄을 전부 알려주죠. 그리고 배가 이제 예정된 시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그 무료 수술을 받을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그런 작업을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미 알려진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간호사와 의사들에 의해서 무료 수술 대상자들이 선별이 됩니다. 그러면 예약증을 받고 다시 배로 스케줄 따라 와서 정밀 검사를 받고 수술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수술을 받죠. 그렇군요.
참 이렇게 저희가 머시십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사역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작년 2018년 8월부터 올 6월 초까지 기니에서 활동을 마쳤어요. 10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8월 지금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8월 말쯤이 되면 세네갈로 들어갑니다. 다시 또 아프리카로 네네, 가는군요. 아프리카의 세네갈로 들어가서 그 세네갈에서 내년 5월 말까지 내지 6월 초까지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수술하고 의료진들을 훈련하고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또 세네갈로 떠나시게 될 텐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정말 먼 거리를 이동하고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사역을 진행하시다 보니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많은 분들의 또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좀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저희의 비전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저희가 본받아서 합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아마 우리 던 스티븐스도 그 얘기를 했는데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뭘 갖다 드릴까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사람아 너희가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긍휼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 멀시십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승선자들이 오는 사람들이 다 40개국 내지 50개국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에서 섬겼으면 좋겠고요. 잃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 굉장히 소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가능하면 더 많은 분들을 저희가 치료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재정적인 것들 또 저희 사무실도 좀 스태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바탕 그것입니다. 예,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이 머시십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머시십 권현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외에서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이 6월부터 제주도에 닻을 내립니다. 네, 제주도는 국내 관광지 선호도 1위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곳이지만 복음화율은 국내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주 사역 기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시청자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을 전도하자 캠페인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어서 올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정말 꿈의 섬이라는 제주도에서 실시가 되게 됩니다. 예. 그동안 참 이 해외 전도 사역에 더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 사역과 병행을 하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2016년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이 시작돼서 북아메리카의 뉴욕, 또 아시아의 태국, 또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하고 호주에서 진행이 됐고 네. 네. 유럽에서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네. 정말 많은 디아스포라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교회가 연합하고 정말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일들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뭐 담을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을 전도하자가 지금 우리나라를 총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제 3차 지역이 제주도인 것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제주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제주도가 사실 우리에게는 뭐 꿈의 섬, 또 관광지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만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또 제주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뭐 정말 그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네. 그 유네스코의 지정도 받고 네.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섬이지만 그런데 111년 전 이기풍 선교사님이 가셔서 그런 선교의 피가 흐르는 땅이고 근데 정말 선교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4.3 사태 등 여러 사태가 있었고 또 예. 알고 있기로는 약 1,800여 개의 미신이 있는 섬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가장 낮고 또 이혼율이 가장 높은 곳이 또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 9% 정도의 약 10%가 안 되는 복음화율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제주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네.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잘 아시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 보험 광고를 세우고 정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도네이션 저희를 통해서 해주신 그 네. 비용으로 전도지를 제공하고 하는데 정말 제주도는 이 정말 그 지역 곳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주도에는 463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크고 작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교회마다 복음 광고를 개첨하실 수 있게 저희가 교회 이름을 다 넣어서 463개 교회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다 그 복음 광고 붙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저희가 500장씩의 전도지들을 통해서 또 교회에 다 무상으로 제공을 했고 또 It's Okay with Jesus라는 캠페인이 이번에 캠페인 테마인데 제주에 약 5만여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2만 5천 대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그 차량용 스티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제주 자체에서는 70만의 제주도민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23만 장의 전도지를 제공해 드렸는데 자체적으로 50만 장을 더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 도내 돌아다니는 시내버스에 복음 광고가 붙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정말 전 제주도가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6월 1일 내일 모레 6월 1일과 6월 2일에는 제주도와 또 서귀포에서 각각 연합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도뿐만 아니라 그 전국에서들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네. 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광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이 복음 광고 모델, 그러니까 홍보대사로 활약하시는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새로운 얼굴들이 나왔어요. 몽니의 김신희 씨 그리고 엄정화 씨가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특별히 엄정화 씨, 또 몽니의 김신희 씨, 또 가수 박지연 씨,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개그우먼 김지선 씨도 같이 하셨는데 이분들이 예전에는 어떤 브랜드나 아니면 어떤 이미지들을 위해서 그 본인들이 달란트를 쓰셨잖아요. 그런데 저 본인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주 드러내놓고 재능 기부를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5분이 이렇게 제주도 캠페인에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사장님께 좀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복음 광고를 복음을 광고한다. 네. 사실 이게 좀 뭐 복음과 광고 좀 다른 개념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 참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시죠. 우리가 정말 하루에 300여 개의 광고를 만든다고 하는데 정말 미디어 홍수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곳,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그 광고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정말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런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복음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면 그 여러 이유로 강팍해진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뭐 저희가 한 생각은 아니죠. 그래서 주신 마음으로 했는데 5년여 동안에 정말 국내에서 해외에서 정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영적과 회심이 진정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뀌고 또 개인들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뭐 해외 뭐 복음 광고 사역도 그렇고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그 현지에 있는 교회들, 여러 지역 사회 교회들이 또 함께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도 복음의 전함이 지향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네, 뭐 저희가 계획하고 지향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획대로 주시면 또 유턴하라면 유턴하고 좌회전하면 좌회전하는 게 저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이런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페런디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교회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단만 생각하는데 정말 내 교회, 우리 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자매고 한 형제인데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좀 소개하려고 한다.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그런 어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연합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또 열매이고 결실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좀 뿌듯했던 순간, 기억나는 순간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그런 말씀 드려요. 뭐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 어렵다. 또 희망을 잃어간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그 복음 하나로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들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그런 분들이 참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저희 기독교인들이, 저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가장 큰 열매이고 또 결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주도로 내려가실 텐데 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좀 기도 제목 그리고 또 비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단체인데 그 전함이란 뜻은 전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 배틀쉽이라는 군함, 뭐 전투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전함은 정박해 있으면 사명, 그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늘 전쟁을 하는 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늘 우리는 사단을 발 아래 두고 싸우고 또 이기는 경기를 하지만 조금은 어려운 마음도 들 때도 있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 배는 다른 것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약 7천여 명이 지금 이 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 하시는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기회가 되시면은 기도의 동역이 참 필요할 것 같고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무당들이 전세기를 띄워서 강원도로 단오제에 갑니다. 다음 지역은 강원도일 듯한데 이 배가 잘 순항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주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기도를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큰 복음의 역사가 제주 지역에서 또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정민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가 서울 신림동에 선교사들의 임시 체류를 위한 메소디스트 웨슬리 하우스를 개관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천국이 노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요양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지난 27일 마포구 서진교회에서 제1회 기후변화 대응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내달 1일부터 제주도 전도를 시작합니다.
네, 5월이 마무리되고 이제 6월이 시작됩니다. 영화계에서 6월은 1년의 매출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네, 학생들에게도 6월 모의고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의미와 형식이든 점검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2019년 절반의 시간이 남긴 것들 하나하나 돌아봐야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